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정책학회 제7회의 1분과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과 지역 경쟁력 강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참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성대학교 행정학과의 정충식 교수입니다. 자, 오늘 발표가 3개가 준비되어 있고 토론자분이 3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대 은종환 박사님하고 영남대 황송수 선생님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의 특성과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은종환 황송수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환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양대 최돈희 선생님하고 한신대 윤건 선생님께서 지역 디지털 2.0과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최돈입니다. 예. 자, 세 번째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조현우 선생님께서 지역 데이터 연계 및 통합 분석을 통한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조현우입니다. 자, 이 세 분의 발표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토론자로 세 분이 지정되어 계십니다. 먼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이태영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토론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박영민 박사님입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토론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재환 박사님입니다. 자, 제가 저희가 지금 시간을 7분이나 초과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세 분께는 1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 15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15분 지나면 알람이 울릴 거고, 제가 물론 1, 2분 더 드리겠지만 사회자의 덕목은 시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분 발표자분들께 15분씩 드리고 세 분 토론자분들께 5분씩 드려서 진행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계속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상국립대 은종환 박사님 발표 시작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상국립대 행정학과의 은종환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특성과 전략인데요. 이 주제는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연구 과제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배경으로 아마도 이제 디플정의 주요한 어떤 내용들과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이론적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디플정 실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론적 배경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차 플랫폼이란 게 가장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어원적으로 보면 플랫폼은 이제 인간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어떤 공간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형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도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소통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10대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크게 3가지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초연결성과 이제 상호작용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주목받는 면은 이제 양면 시장 네트워크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나 이제 수요자가 어느 쪽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동시에 상대 시장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카카오톡과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입자가 증가하면은
이제 공급자도 좋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성패 요인은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냐, 잘 활성화되어 있냐 아니냐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플랫폼 생태계는 이제 플랫폼 제공자와 공급자, 이용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용자는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이용자와는 다르게 역할과 이제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공급자와 플랫폼 기획자에게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그런 피드백이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가져가지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통칭으로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예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에게 사용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UX니 UI니 이런 것들이 그런 개념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뢰성과 보안인데요. 플랫폼 이용자에게 어떤 믿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성의 기초가 되는 API 사용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이제 소통과 교류가 촉진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의 가치 생산을 제공하고 생태계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성능이 저하가 없어야 되고요. 결국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향유할 수 있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이제 조직들은 디지털 전환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조직 자체의 문화 관점에 전환의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조직과 구성원이 현실에 도전하고 변화를 자주 실험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험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키워드는 사실 이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GAAP라고 해가지고 가버넌스 애저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10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개념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는 이제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일로 효과를 이제 제거하고 시민과 그 기업과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정보의 핵심 요소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어져 왔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정부 서비스와 플랫폼 정부 서비스는 기존의 정부 서비스는 이제 파이프라인 정부 서비스 또는 이제 자판기 정부 서비스라고 표현이 되었다면 플랫폼 정부 모델은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라는 기술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부 서비스를 기업과 시민과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점, 그리고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디플정위원회는 이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에서 드러나듯이 지금 위원회는 이제 기업인들이 3분의 2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아이디어와 이제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 인공지능 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수용해 가지고 정부의 성과를 혁신적으로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업과 국민과 협력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칙, 비전도 이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테마를 걸고 이제 디플정의 실현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똑똑한 원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의 어떤 칸막이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일로 효과를 제거한 정부에서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민간 부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성장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거브테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게 어떤 지난 플랫폼 정부의 어떤 계획과는 좀 특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비되는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플랫폼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깔고 민간이 협력하고 똑똑한 정부가 돼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걸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플정 실현 계획은 이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만큼 그때 총선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법제화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실현의 어떤 정도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이제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표 지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플정 실현 계획 4월 14일 날 이제 대통령 결재가 난 디플정 실현 계획을 이제 워드 플랫폼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민, 인공지능, 함께, 활용, 정부 혁신이라는 게 가장 도드라진 특징으로 보인다는 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의 결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플정 실현 계획의 특성을 이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데이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화해서 연계하고 활용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기능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지만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일로 효과의 극복을 약간 전면에 내걸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혁신체 설립에 관한 논의가 이제 물밑에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방 측면에서 보면 정부 내부의 데이터뿐만 아니고 정부 외부와도 연계를 통해서 이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는 게 특징적인 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챗 GPT의 활용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기류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초거대 AI를 정부 영역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실현 계획에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성공 여부가 이제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민간 기업과의 적극 협력이 가장 좀 더드라진 특징이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민간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게 단순히 이제 정부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뭐 아웃소싱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정부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 기업들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겠다는 점에서 좀 특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 서비스 사업의 계획과 사스 시장의 창출 등 고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이번 정부 실현 계획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의 사고를 이제 강조하는 면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빠르게 넘겨서 못 보셨겠지만 실제 양적 지표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부테크 산업을 육성해서 이제 실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어떤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디플정 이제 실현 계획을 이제 나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정부 내부의 어떤 지도고요. 정부가 정부 조직을 혁신하고 이제 민간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인프라를 개혁하고 법제화하겠다는 게 주요한 어떤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내부 혁신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큰 카테고리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부의 공공 서비스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게 어떤 혁신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디지털 디플정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양면 네트워크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게 조율을 잘 해야겠다.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라는 것은 이제까지 끊임없이 시도해 왔지만 잘 안 된 배경에는 책임성이 확보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저희 나라가 사건도 많고 사고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디플정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실천적 관점에서 이 실현 계획들이 잘 성공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계획을 이제 오래된 관료 문화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와 어떤 물밑에서의 저항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기존의 관료 문화를 실현과 실패에 대해서 좀 허용하고 도전할 수 있게끔 문화를 좀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5분 됐기 때문에 1, 2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협력과 공존에 대한 의지를 이제 여러 차원에서 좀 표현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점들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기업에 의한 정부 포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이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연구진과 회의를 해서 조금 넣어본 건데요. 클리드와 디플정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전환하자. 예. 정부 업무를 디지털 전환할 때 이제 클리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게 목적인데 클리드가 거기에 이제 연결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앙 정부의 아젠다를 지역으로 확산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허브라는 게 디플정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 허브의 어떤 기획자나 어떤 운영자로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은종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 발표하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사회자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끊어 주셨고 두 번째는 한양대 최돈희 교수님께서 지역 디지털 2.0과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비정합니다. 이거 15분 세팅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최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한신대 윤건 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내용이고요. 지역 디지털 2.0과 지역정보 개발원의 경쟁력 강화 전략입니다. 크게 내용은 이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지역 디지털 1.0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환경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디지털 2.0의 개념화, 마지막으로 클라이드의 전략적 방향성과 역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향후 진행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그 과정에서의 지역 정보 개발원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개념화하고 좀 방향성을 설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정부 잘 아시다시피 전자정부에 있어서 저희는 국가정보화 추진 계획을 1978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크게는 행정 전산화에서 정보화, 그리고 사실 정보화를 다시 한번 지능 정보화,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화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미 78년부터 행정 전산화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국가기관 전산망 기본 계획, 그리고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비전 2007 and Ubiquitous Korea 기본 계획하고요.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실현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사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제6차 지능정보화 계획이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하지만 다 함께 잘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획은 계획으로서 진행되어 왔지만 이 앞부분에 있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길게 늘어지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저희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과제들이 매번 다음 형태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한 계획 내에서 끝냈던 건 아니고 이 과제가 다음 정부에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같은 관점에서 봤을 적에 지역 디지털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전체적인 중앙정부 위주의 관점보다 조금 더 지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역 디지털 추진 과정을 조금 보면 지방행정 전산화가 1996년 이전에 이루어져 있고요. 96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역 정보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정보화 기반 지역 활성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 분류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분류를 해보면 이게 전산화 단계냐, 다음에 정보화 단계로 넘어갔느냐, 이 정보화를 활용해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뭔가 가치를 창출하려 하고 있느냐, 이런 단계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조금 먼저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역 디지털 1.0에서의 성과를 먼저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꾸준히 저희가 10위권 안에서의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의 전자정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보 인프라 및 정보화 경쟁력에 있어서 꾸준히 거듭 발전을 해왔다는 것은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 정보화를 단순히 전산화라든가 정보화 단계를 넘어서 정보화를 통한 가치 창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를 통해서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자체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특히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분명 단순히 정보화 단계를 넘어서 정보화 성숙화 단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한계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아직 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한 단계입니다. 가치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성숙화 단계로 들어가고자 함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021년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가 지능정보화 단계를 1단계에서 5단계로부터 나누고요. 1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로 봤을 적에 지방자치단체들 대부분은 4단계, 가장 낮은 것에서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지방자치행정 정보화 성숙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그러니까 지역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 로컬라이제이션이 왜 중요하냐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마다 다른 특성화된 헤테로지니어스한 니즈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구가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역 정부가, 지방 정부가 각 지역에 있는 특성한 고유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그 단계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화가 민관 협력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지역 단계에서는 정부에 조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찍이 굉장히 빠르게 전산화를 정보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지자체별로 시스템의 노후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노후화로 인해서 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원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17,000건이 넘는 장애 발생, 기술 지원 요청 건수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장비의 87%가 내구 연한을 경과하고 있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진행됐고요.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시스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용 효과라는 측면에서 본다 보면 그 편차가 너무 큽니다. 전혀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도 많고요. 전혀 1년 내에 100명도 찾지 않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도 많을 만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그 성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미흡하고 결국은 이게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절화된 형태로 개별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통합되고 사이즈, 경제의 규모를 가져가지 못하고 또는 정보는 사실 뭉쳤을 때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통합되어서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지방재정정보원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ABC 서로 다른 C들이 예산, 회계, 인사, 결제 이런 정보들을 사실은 잘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지방재정정보 같은 경우 서로 공유하고 유사한 사이즈의 기관들이 비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게 로컬 단위에 넘어서 리저널 단위에서의 통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없겠죠. 다시 굉장히 이게 정보화가 로컬라이제이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당연히 이게 패러독스가 생기는데요. 디센트럴라이전 패러독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광역과 기초 간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좀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정보와 서비스 성숙화 단계의 차이가 좀 있고요. 특히 광역과 기초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정보와 역량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4차 혁명에 대한 이 지역별 수용력 역시 굉장히 다른데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게 지방이 쇠퇴하고 있고 지방이 소멸하고 있어서 지방에서 조금 더 정보화를 잘하고 지방에서 조금 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이 역량이 부족해서 정보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열악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역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지역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다른데요. 특히 의지가 굉장히 서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조직, 인원, 예산, 기술, 정책 역량 모두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지방자치단체들만에게 완전히 극도의 로컬라이제이션 형태로 맡겨둘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 보는 앞에서 그 Force at Work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간략하게 진행했습니다. 기술학적 환경에서는 사실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AI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시스템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SaaS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다른 이 민간 서비스를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SaaS는 굉장히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단계가 됐고요. AI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실은 조금 더 빠르고 스마트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그 RPA 기반으로 공무원들의 단순 반복 업무, 서류 업무 같은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지역 디지털 관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환경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 국정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 역시 지역 디지털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역 디지털의 추진에 분명히 좋은 정책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이 또 은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저희 지역 디지털에게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 추진 과제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지역 혁신이라는 부분이 아예 들어가 있고 이 지역 혁신 부분에서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지방행정 행정 공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 공공기관 통합 업무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역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과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호의적인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분권이 실제로 법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치권을 확대해주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히 이를 통해서 균형 발전,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세대를 구현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지역 디지털 2.0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리드 역시 지역정보개발원 역시 내부적으로 이미 분산된 데이터와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통합하고 연결하고 융합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 제공하는 것을 일단 내부적으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맞춤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과 정책 대안을 모두 갖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 디지털 플랫폼 2.0을 선도하겠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항들, 이 같은 이 한계 사항들하고 이 force at work을 조금 결합을 해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 보면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데이터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통합은 데이터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의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 특히 공공부문, 그다음 민간과 함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와야 되고요. 이 혁신은 무엇을 위한 혁신이어야 되냐? 새로운 가치가 창출돼야 된다. 어디서?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어야 되는 거야만 한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기존처럼 개별 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들 간의 협력,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그다음 지역 간의 협력, 나아가 민간의 협력이 함께 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지역 디지털 2.0의 개념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요, 기본은 디지털 플랫폼이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큰 틀 위에서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디지털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디지털을 위한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은 가치를 위한 디지털이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이걸 가능하게 하냐? 일하는 방향의 혁신이다. 디지털 바이 디자인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일하는 방향을 혁신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나가야 된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냐? 정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부가 함께 일하고 정부가 민간과 함께 일할 때 그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지역정보개발원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해 보면요, 지역 디지털 2.0에서의 지역정보개발원은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지역에서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하고 지역 행정을 디지털 바이 디자인을 통해서 컨설팅함으로써 혁신해 나가는 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맞춤형 가치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지향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이 지역 균등하게 발생되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디지털 투 밸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특히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밸류 코크리에이션, 사실 민간이 같이 일하는 방식,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 이게 프랙티스가 있어야 되고 대표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지역정보개발원이 만들어주고 퍼실리팅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이 디지털 플랫폼 빌더로서의 크리드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막혀있던 정부, 다시 말해서 지역정보개발원은 사실 지역정보 데이터를 많이 만져왔고요. 여러 정부와 함께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이 정보가 사일로 없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형태에 조금 집중을 해야 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 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데 기존에는 기술 중심적인 역할에만 한정되어 왔기 때문에 기술 중심적인 역할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행정을 혁신하는 거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 프로세스 혁신자로서 크리드가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히 지방 정부가 고객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경험을, 그러니까 DCLX라는데 디자인 시티즌 리브드 익스피리언스를 조금 더 혁신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이 컨설팅 업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는 기술 중심적이었죠. 기술 역량을 2분 안에 끝내도록. 예, 자 15분 됐지만 자 1, 2분 안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크리드는 이제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적 기능을 제공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이해되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소위 정부 3.0에서 사회 구성주의를 마쳤듯이 이제는 해석주의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빌드업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그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크리드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디지털 2.0이 뭐냐? 누구나 다 함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는 가치 창출을 향해야 되고 그 가치 창출을 통해서 지역의 균등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면 다 함께하는 코크리에이션이 필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개념적으로 빌드업이 됐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갖고 내부 이해관계자 또는 이제 우리 행정자치부는 물론이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이런 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지역정보 개발원에 대한 기대상과 현재 역량 그 사이의 갭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크리드가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약점인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약점 부분을 어떻게 메이크업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직 구조, 전문 인력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실 크리드가 전문적인 통합 컨설팅 기관, 정책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후 진행 일정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최돈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회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에다 숫자 붙이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정부 3.0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 1.0, 2.0, 3.0 차이점이 뭐냐? 예,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1.0은 원웨이, 2.0은 인터랙티브 투웨이, 3.0은 테일러드 맞춤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사실 기술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앞에 초자가 붙습니다. 이제 하이퍼. 그래서 맞춤형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프리벤티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는 수준이라서 그런데 이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앞날 비전을 위해서 정말 애정어린 충고의 발표가 있었고 이따 토론자께서 해주시겠지만 하여튼 숫자는 지금 여기 디지털 2.0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는 개인적으로 뭐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조현우 선생님께서 정부 빅데이터 분석 방법의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똑같이 15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부 빅데이터 분석 방법의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현우입니다. 본 발표 내용은 정부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요. 지역 데이터를 대상으로 저희 개발원에서 새롭게 분석을 한 실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서는 먼저 빅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두 번째는 실증 사례에 대한 개요와 분석 과제 도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입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분석 방법론과 두 번째로 분석 수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게 분석 방법론은 하향식 방법론과 상향식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장표에는 하향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분석 과제들은 현안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향식 방법론에 따라서 분석 과제를 먼저 발굴 후 데이터 조사 및 수집 등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석 방법론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대부분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론이고요. 장점으로서는 데이터 수집 및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데이터 조사 과정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서는 분석 과제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석 과제를 먼저 선정을 해놓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제공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미적용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그 분석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점으로서는 현안 해결에는 적합하나 문제 탐색에 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향시 방법론입니다. 상향시 방법론은 먼저 데이터 조사 및 수집,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간 연계 및 결합, 현안 및 이슈 등의 환경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개발원에서 23년 1월에서 4월까지 실증 사례를 수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래 해봤고 그다음에 장점으로서는 데이터 기반 분석 과제를 발굴이 가능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현황을 전체를 조사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엮었을 때 어떤 분석 과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분석 과제 발굴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점으로서는 광범위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의 개개의 속성 정보를 또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원에서 그 상향시 분석 수행 절차를 적용을 해서 이번 그 클리드와 특정 남도 지역 데이터 현황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데이터 간 연계 및 통합, 매칭 과정을 거쳐 분석 가능한 항목을 도출한 후 남도 지역의 환경 분석 내용을 결합하여 정책 활용 가능한 분석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지역별 환경 분석 내용은 민선 시장의 공약이나 아니면 연간 업무 계획, 그다음에 중장기 업무 계획 등을 포함해서 환경 분석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실증 사례 개요입니다. 데이터 현황 조사 개요 및 그다음에 현황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로서는 저희가 클리드오고 그다음에 남도 지역 두 군데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 개발원에서는 57개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EA 기준에 907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으로서는 대략 23년 1월에는 그 대상 모수를 파악은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월과 3월 달에는 현황 조사 및 취합 정리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으로서는 시스템 및 DB 테이블 정보,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 메뉴, 업무 구성도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서는 저희가 그 저희 개발원 내부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전남 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남도 본청에다 공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본청에서는 지자체 시군구로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클리드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57개였었고요. 그 57개 대상으로서 보안 및 재해복구, 자원관리, 직업 및 조직관리 등 10개 시스템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23년 종료 사업, 그 다음에 유지관리 참고 및 민원 상담 서비스 등 데이터 분석 활력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스템 5개를 제외해서 총 분석 대상으로서는 42개의 시스템을 분석을 했습니다. 42개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니 공통 표준 시스템이 거의 행안부에서 만든 지자체에 이제 보급하는 공통 표준 시스템이 100%였고요. 그 다음에 국가 이임 사무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50%, 그 다음에 자치 사무에 해당되는 게 5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총 42개 시스템 내에는 23,000개 테이블과 50만 개의 컬럼스 데이터 속성 정보가 갖고 있었고요. 가장 많은 테이블 수를 보유한 시스템은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월행정 시스템,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남도 지역 시스템 현황 조사 결과입니다. 총 조사 대상은 909개이고요. 최종 분석 대상은 169개였습니다. 169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자체별 EA 미등록 시스템이 38개 시스템이었고요. 그 다음에 클리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226개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원 및 조직관리 시스템 등 146개 시스템, 그 다음에 일부 자료를 미제출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중복으로 EA에서 카운팅된 시스템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총 777개 시스템을 제외해서
최종적으로 169개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공통 표준 시스템이 4%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남도에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이임 사무에 해당된 거는 3% 정도였고 자치 사무에 해당된 거는 97%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수는 한 만여 개 테이블을 갖고 있었고요. 그 테이블 내에는 데이터 속성 정보 같은 경우는 6만 8천 개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9개 분석 대상 시스템을 9개 대분류와 21개 소분류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대분류 기준 관광, 문화, 도서, 그다음에 재세정, 계약, 계좌 관리가 총 43% 정도에 해당됐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이 10% 정도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소분류 기준에는 지자체의회 관광 홈페이지가 43개 정도 됐고요. 그리고 도서관리가 16개, 계약정보 공개가 13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남도 지역 시스템에 대한 상세 현황입니다. 총 건축 토지 같은 경우는 공교부에서 내려준 국토부 소관의 공통 표준 시스템이었고요. 대부분 홈페이지가 한 40% 정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시스템으로서는 버스 정보 시스템, 그리고 상하수 정보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 거래 정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현황을 정리한 거에 대해서 각 시스템별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저희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융복합 활용할 수 있는지 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클리드와 남도 지역 시스템들을 일부 주요 시스템을 나열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엮었을 때 어떤 분석 항목이 도출할 수 있는 예시 화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세월행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군구의 행정 업무 중 농업, 환경 등 22개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데이터를 관리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행정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에서 시도의 행정 업무를 데이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행정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서 민간에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주소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세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소정보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를 주소정보 관리 시스템의 정보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해봤을 때 대분류 같은 경우는 주소정보 외에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그 다음에 건물 관리 대장까지 포함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건물의 노후화 정보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 정보 안내기에서 지금 현재 제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 정보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 정보, 이것들을 표출해주고 있는 것들이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 버스 정류장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정보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도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 일반 시민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증 사례를 갖고 분석 과제 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과제 발굴 과정은 클리드와 남도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내 지역 데이터 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분석 항목을 파악을 했고요. 파악된 데이터를 갖고 복지, 도시, 인구, 관광, 경제, 교육, 보건 등 7개 분야에서 60개 분석 항목에 대해서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출된 분석 항목과 환경 분석 내용을 결합해서 남도 지역의 분석 과제 7개를 저희가 도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 지자체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과제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도 특화 분석 과제입니다. 우선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의 인구 현황과 장애인 현황, 그 다음에 세대 구성 현황 정보와 지방교부세 시스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권 현황, 그리고 남도 지역의 개방 데이터인 장애 인구 현황, 버스 정보의 버스 정류장별 이용 현황,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역별 세대 구성 특징이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통해 교통 약자 분포,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복지 지원 대상 등 도민 현황 등을 분석 항목으로 도출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선제적 복지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현황 및 특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복지 분야입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의 지역별, 성별, 연령 구간별 인구 현황과 그다음에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소득자별 지급액 현황, 그다음에 남도 지역의 체육시설, 위생시설 등 현황, 그다음에 노인 인구 현황,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시설,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중년 은퇴 경과 연한 등을 통해서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특성 및 일자리 현황 분석 활용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시스템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주소정보관리 시스템의 주소정보, 그다음에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정보를 와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는 도시공원, 관광정보, 의료시설 정보와 그다음에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시 정주 여건 파악 및 취약지역을 도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섬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현황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서는 인구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시스템의 지역별, 성별, 연령 구간별 인구 현황과 주소 정보 시스템의 시설 정보와 위치 정보, 그다음에 지역 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정보와 전남 지역의 남도 지역의 개방 데이터 중 청년 인구 현황,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의 시설과 의료 시설, 그다음 체육 시설 정보, 통신사 데이터의 생활 유동 인구 정보 등을 이용해서 도시 소멸 대응 및 남도 서포터즈 육성을 위한 생활 인구 분석 등의 정책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관광 분야입니다. 시도행정 시스템의 문화체육 관광 시설 정보와 그다음에 주소 정보 시스템의 위치 정보, 그다음에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의 숙박시설 위치 및 영업 상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현황 및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 정보 등을 이용해서 관광 인프라 및 다양한 데이터 연결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 대책으로의 분석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 분야입니다.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의 사업자 등록 번호별 자본금 및 종업원수, 그다음에 세월행정 시스템의 농업, 어업의 등록 정보 등을 이용해서 농축산물 현황 및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전후 매출 규모 등의 변화와 경영 현황, 그다음에 경영활동 영향 요인 및 특성 등을 통해서 경제활동 분야별 현황 변화 추이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분이 됐습니다. 1, 2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석 과제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사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은 크게 저희가 지역 데이터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제를 도출하면서 느낀 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 데이터 현황 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저희가 느꼈었고요. 두 번째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서 좀 정책적인 대안이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 활용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 부서 간의 협업이 많이 필요한데요. 실제 데이터 보유 부서와 그다음에 활용 부서, 정보화 부서, 그러니까 가명정보 결합이나 이런 정보보호 부서와 이 세 개 부서가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지역 데이터의 활용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좀 더 5가지로 세분화해 봤는데요. 하나는 범정부 EA 기반 메타데이터 정보 현행화 및 정확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업무가 유사하다 보니까 교통, 부정상 등 업무 특성 분야별 표준 분석 기법이 좀 마련돼서 적용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에 대한 가명 정보 처리 및 결합 확대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지자체 간 데이터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는 좀 문화 조성과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현업 부서의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및 품질 관리 교육 등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금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 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 발표해 주신 것 중에 사회자가 1분만 일단 먼저 쓰겠습니다. 그 40여 개의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대상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없어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정보화 마을입니다. 인빌,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빌리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정보화 마을을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뭐 15개, 20개로 하다가 최고 맥시멈 갔을 때 380개까지 갔고 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3, 4년 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예산을 끊으면서 왜냐?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 해소가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 인클루전 2, 3년 전부터 우리가 디지털 포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별서부터 이제 정보화 마을은 지역이고 연령서부터 뭐 수많은 장애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지만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된 시스템. 예,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작년까지 없던 시스템인데 올해 됐지만 예, 아직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연말에 몰릴 거예요. 연말 정산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하면 13만 원을 돌려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연말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시스템 트래픽 잼이 걸릴 수도 있고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고 그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답례품 때문에 뭐 2, 30개씩 답례품을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 이상 사회자가 양념으로 잠깐 말씀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 4시 12분이고 4시 반에 맞춰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18분이고 토론자분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이제 이거 세팅을 5분으로 바꿔놨습니다. 아까 15분에서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각각 지정 토론 5분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태영 박사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 시간을 5분이나 주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을요. 그 은정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그 특성과 전략에 대한 이해 이거하고 시사점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주시고 그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주셨고요. 저는 뭐 정해진 시간이 뭐 몇 분 없기 때문에 디플정 정책 중에서 제 포지션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 개발원이 답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여기 와서 토론을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발표된 디플정 정책 중에서 우리가 지역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먼저 플랫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우리 사회를 보고 계신 정충식 교수님께서 증인이 돼 주셔야 되는데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우리 전자정부 추진하면서 한 20년 된 얘기 아닙니까?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거는 10 몇 년 전에 됐죠. 거의 근 20년 되는 얘기인데 많은 레퍼런스에서 오라일리의 플랫폼에 대해서 그 제가 왜 오라일리 얘기를 하냐면 이 이론과 현실의 갭이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증적인 사례가 전데 제가 정충식 교수님이 또 증인이 되실 수 있는데 전자 부패에 대해서 얘기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떠오를 얘기인데 그런 분야는 20년이 넘는 그 갭을 가지고 있다는 그때는 말씀. 이커럽션이고 네. 이커럽션 전자정부가 일렉트로닉 거버먼트에서 디지털 거버먼트로 온 거고 디지털 거버먼트로 오면서 한쪽에서는 거버먼트 에즈 플랫폼이었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셔널 아젠다로 내세운 거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고 예, 계속 제 토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 디플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디풀정 출범과 함께 동반된 변화 중에 하나가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가 혼재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민등록 등본을 카카오로 받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이제 정부 각 부처가 들어가고 민간 사업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역 정보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치단체 분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빠져 있고, 또 시장에서는 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주도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민간 업체분들이 얼마나 진정한 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의 일상이나 어떤 니즈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을까,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데이터와 AI가 많은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만 한 내년쯤에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여기 참여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고 이제 보다 구체적인 과제들이 나올 건데요. 그래서 추후에 거버넌스가 논의될 때는 지자체의 참여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세 번째로 인공지능의 활용을 이제 디지털 정부의 특징으로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이게 또 걱정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윤리와 책임성에 대한 AI가 활성화될 경우에 이게 나중에 논쟁거리가 어떤 논쟁거리가 되냐면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엄마랑 아빠랑 빠졌는데 누구 먼저 구할래? 뭐 이런 거 같이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이 그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냐, 운전자의 책임이냐, 보험회사의 책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하고 민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꺼리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공공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면 시간을 또 깎아먹을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2초나 단축을 해주셔갖고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자, 이어서 박영민 박사님께서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이 5분입니다. 네, 그 오늘 발표하신 새 내용들 뭐 특별하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결국에는 이제 지역 디지털이 추구해야 될 방향, 아까 정충식 교수님께서 그 숫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네, 저 역시도 뭐 숫자를 넣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뭐 크게 이렇게 썩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역 정보라고 표현됐던 그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가 지역 디지털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 관점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하고 맥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지역 디지털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좀 옮겨왔을 때, 그러면 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마침 또 이제 개발원 참여 세션이니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뭐 정충식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앞에 황성수 교수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개발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그래서 개발원이 어떤 일들을 과연 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역 디지털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최든희 교수님께서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전엔 얘기가 안 나왔던 거냐? 물론 이제 데이터라던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조금씩의 명칭이 달라지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방향성은 대부분 나왔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지금까지 그걸 못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개발원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해서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원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조현우 부장님께서 세 번째 발표하신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개발원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즉 지역 정보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걸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그러면은 개발원이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까 전에 뭐 지역 행정을, 그러니까 지방 행정을 이끌어야 되고 컨설팅을 해야 되고 또 기여해야 되고 우리 방향성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쓰질 못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방금 이태영 박사님도 이제 결국 거버넌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역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협의체, 아까 디플정의 실현 계획에 보면 협의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것과 또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거버넌스에서 이 개발원이,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발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가지고는 있죠. 하지만 정말 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권한을 갖고 있고 외적으로 그럴 만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이 제대로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방향성은 좋고요. 방향성대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그럼 남은 과제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되게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의 의문이 이제 이런 일이 남게 됩니다. 그럼 해야 할 일을 발굴하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러면 현재 해야 될 일,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며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남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현 가능성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쉽게도 디플정 실현 계획의 세 가지, 물론 지역 발전 측면에서 세 가지라는 것이 결국 작다고 볼 수 없지만 시도 세월이라던가 기존에 이미 추진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스는 너무 이제 지방공업 사스는 되게 이제 국소적인 문제이고요. 협의체는 사실은 누가 이걸 과연 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갔다고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구체성은 매우 결여되거나 사실은 새로운 무언가는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발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답답함이 있는데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차츰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을 5분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세 번째 지역정보개발원의 정재환 박사님께서 그 마지막 토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 5분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셔서 지금 조현우 부장님께서 발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만 잠깐 좀 첨언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그 조현우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자체가 되게 뭐 당연한 얘기기도 하지만 기존에 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상향식 방법론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되게 좋은 시도였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의 뭐 데이터를 뭐 앞에서도 많이 발표해 주셨지만 뭐 데이터를 활용한 뭐 근거 기반 정책이라든가 큰 틀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라고만 하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단 저희 개발원 데이터랑 그다음에 아까 그 남도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큰 틀에서 제시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데이터 관련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일 겁니다. 우선은 뭐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뭐 백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보시면 작년도 데이터랑 올해 데이터랑 똑같은 연도의 데이터인데 달라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좀 자동화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그 조현우 부장님께서 발표하시면서 각종 데이터들에 대해서 아마 그 분류 기준들을 가지고서 대분류, 소분류 뭐 이렇게 나눠 주셔서 보여주고 계셨었는데 실제로 그런 분류 기준의 명확화와 표준화가 좀 같이 이루어진 상태로 데이터들이 좀 활용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앞에서 모든 분들이 아마 발표자분들도 그렇고 토론자분들도 다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지금 뭐 그 사일로 조직의 문화에 대한 특성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조직 간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측면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지금 앞에서 그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개발안의 역할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입장에 있어서도 뭐 법 제도적 측면이나 조직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그 거버넌스가 먼저 좀 구축이 된,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그 하에서 제대로 어떠한 권한들과 어떠한 데이터들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좀 진지하게도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2분이나 단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그 세 분 토론자분들이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발표자분들의 Q&A 들어야 되지만 없는 걸로 하고 제가 마무리를 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7년에 한국지역정보학회 회장하면서 당시 3.1빌딩에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1년간 출퇴근을 했던 사람으로서 나름 지역정보개발원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세 분 발표자 토론의 주제가 다 하나같이 이제 ICT 거버넌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디벨로핑 디지털 거버넌스 책을 쓴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지난 30년간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란 용어는 1993년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나왔고 제가 1996년에 전자정부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을 당시 총무처하고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지금 디지털 정부 국장을 하는 서보람이 수습 사무관이었어요. 데리고 그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서 1998년 4월에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 국무회의에 올렸지만 IMF 시절이라서 계획만 만들었지 실천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이 돼서 밀레니엄이 왔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는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하다가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으로 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자정부가 프레지덴셜 아젠다 대통령 의제로 격상이 됩니다. 그때 11대 과제를 했고 그 11대 과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G4C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정부 포털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5년간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말로는 이제 뭐 9,800억이라고 그러지만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31대 전자정부 사업에 쏟아붓게 됩니다. 집권 초반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제가 그때 참여한 공모로 2007년 9월 정확히는 19일 날입니다. 홍조 군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보통신부는 없어집니다.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가 국가정보와 전자정부를 다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도 또 참여를 해서 스마트워크 전문위원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 12년, 14년 유엔의 전자정부에서 우리가 연속해서 3번 세계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유엔 전자정부 세계 1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책학회에 앉아 있는데 그 우리가 볼 때 행정의 그 정책의 시차적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되면 그 다음 날 효과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 1, 2년, 2, 3년, 3, 4년 후에 나옵니다. 제가 2008년에 젊은 교수들 4명 데리고 5명이서 참여정부 때 전자정부 31대 사업 중에 10개를 뽑아서 그 10개를 교수 하나가 둘씩 맡아서 그 10개를 2008년 말에 유엔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그걸 2009년에 이밸류에이션 해서
2010년 1월 달에 우리가 유엔 전자정부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10년, 12년, 14년 3 컨시큐티브 연속해서 3번 우리가 유엔 전자정부 세계 1위를 하는데 2013년에 우리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자정부는 옛날 거고 우리는 새로운 걸 한다 그래서 정부 3.0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3.0을 할 때 초창기 1년 동안은 행안부의 국 수준에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언론에서 정부 3.0이 정부 0.3이다 이러니까 이제 정부 3.0 위원회를 만드는데 국무총리실로 만듭니다.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이었어요. 그리고 정부 3.0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듭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면서 위원장을 민간, 지금 고진처럼, 고진 씨도 그때 위원이었어요. 민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대통령이 오픈할 때 한 번 가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갑니다. 위원들 중에 5명은 정부 부처의 장관들입니다. 대통령이 안 오니까 장관들도 안 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자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하면 장관들도 오고 아니면 장관들도 안 오고 그러면 이제 디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사실은 지금 1기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참여를 거의 못 하신 거고 앞으로 2년 지나면 2기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때는 꼭 참여를 하셔야 되고 왜냐? 우리가 중앙정부 수준이 아니라 지금 민간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 해갖고 뭐 이제 어디 다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기 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참여와 함께해서 2기에는 꼭 개발원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내가 저 답변할 시간을 안 드려갖고.